대판 싸웠다. 남편은 자신의 비서와 살림을 차렸다. 보름 후 내가 굴복했을 거라 생각한 남편은 시험 삼아 돌아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집 안에서 낯선 남자가 비웃으며 나오자 그는 충격에 쓰러졌다. 밤 12시 나는 식탁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삼계탕 그릇이 놓여 있었다. 오후 내내 황금빛을 띠던 닭기름은 이미 하얗고 불투명한 막으로 굳어 있었다. 보기만 해도 목구멍까지 느끼함이 차오르는 듯했다. 정적을 깨고 현관문에서 마른 쇳소리가 울렸다. 술 냄새와 함께 낯설고 역한 값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비뚤어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나를 힐끗 보고는 식탁 위 삼계탕을 혐오와 짜증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안부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한 번 없이 그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옷을 챙겼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또 술 마셨어요? 속 풀라고 삼계탕 끓여놨는데 데워줄까요? 민준이 멈춰 서더니 귀찮은 벌레 보듯 나를 쏘아봤다. 그 가식적인 관심 좀 그만둘 수 없어? 접대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 좀 쉬려 해도 편할 날이 없네. 당신 그 초상집 같은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그의 말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 듯 내 안에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꺼뜨렸다. 나는 옷자락을 꽉 쥐며 콧날에 차오르는 서러움을 억눌렀다.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 옷에 밴 그 냄새, 평소에 쓰던 향수 아니잖아요. 민주는 순간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분노로 그 표정을 감췄다. 그가 텅 빈 거실이 울리도록 소리쳤다. 또 그 병적인 질투 타령. 시작이야. 내가 이 집 먹여 살리려고 당신 호의호식 시키려고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 알아? 클라이언트가 무슨 향수를 뿌리는지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그는 내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소파에 있던 차키와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듯 차갑고 단호했다. 회사에 급한 지방 프로젝트가 생겨서 오늘 못 들어와. 집에서 당신 자신이나 되돌아봐. 더는 미친 여자처럼 굴지 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인정사정 없을 줄 알아. 쾅! 묵직한 원목문이 내 눈앞에서 세차게 닫혔다. 그 충격에 벽에 걸린 웨딩 액자까지 흔들렸다. 그 소리는 내 마지막 인내심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내가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가느다란 감정의 끈을 끊어버렸다. 나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헛된 기다림으로 지새우며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넓은 집이 어쩌다 이리도 낯설고 차갑게 변해버렸을까? 이곳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내 청춘을 가둔 황금 세장이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맹렬하게 울렸다. 남편의 사과나 해명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페이스북 알림이었다. 호기심에 팔로우했던 계정. 민준의 젊고 아름다운 비서 유나가 전체 공개로 스토리를 올린 것이다. 사진 속에는 링거 바늘을 꽂은 여자의 손을 한 남자의 손이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애교 섞인 글이 적혀 있었다. 39도 고열에 온몸이 덜덜. 오빠가 곁에서 간호해줘서 다행이야. 고마워요. 나의 히어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눌러 최대한 확대했다.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악어 가죽 스트랩의 파텍 필립 시계. 바로 지난달 결혼기념일 선물로 내가 적금을 깨서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을 옥죄는 것은 시계가 아니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배경이었다. 병원의 새하얀 병실이 아니었다. 회색 벨벳, 커튼과 모란꽃 무늬가 은은하게 새겨진 벽지가 있는 고급스러운 침실이었다. 내가 그 디테일을 알아본 이유는 민준이 예전에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더 팰리스 7의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투자용으로 한 채 사서 대출 문제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해두자고 말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건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다. 우리 둘의 공동 자금으로 내연녀를 위해 몰래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던 것이다. 그가 말한 급한 프로젝트는 애교를 부리는 어린 내연녀를 돌보는 프로젝트였다. 내가 정성껏 끓인 삼계탕은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에게 다정하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껐다. 까만 화면에 초췌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웃었다. 쓰디쓴 처절한 웃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온 강렬한 햇살에 잠이 깼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너무 넓어서 내 슬리퍼 끄는 소리마저 울려 퍼졌다. 민준에게서는 전화도 문자 한 통도 없었다. 그는 냉전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익숙해진 정신적 학대 방식. 침묵을 무기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만드는 수법이었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퀭한 눈과 잿빛 피부의 여자를 바라봤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정신 차려. 김서아. 넌 그가 말하는 기생충이 아니야. 넌 이 집의 주인이야. 법적으로도. 나는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내 오랜 친구이자 현재 투자업계에서 잘나가는 유능한 재무 전문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아, 부탁할 게 있어. 나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떠나기 전에 내게 속한 건 전부 되찾아야겠어. 지연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간결하게 답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될지 말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비탄에 빠져 기다리지 않았다. 당장 흥신소를 고용하는 대신 민준의 습관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차를 병적으로 아꼈다. 어제 집에 두고 간 그의 벤츠 S450에는 항상 24시간 자동 녹음, 녹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데이터는 대용량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었다.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서재로 돌아왔다. 컴퓨터에 카드를 꽂고 지난 3개월간의 차량 내 녹음 파일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내가 들은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했다. 유나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오빠, 집에 있는 그 늙은 아줌마랑은 언제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나 우리 아기가 사생아 소리 듣는 거 싫단 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정이 뚝뚝 떨어지면서도 계산적인 목소리였다. 걱정 마, 자기야, 지금 진행 중이야. 그 여자는 집에서 돈이나 쓸 줄 알지. 머리는 텅 비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걔 명의로 된 회사 주식만 되찾아오면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내쫓을 거야. 그때 되면 우리 아기랑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게. 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조를 위한 나의 희생이 그의 눈에는 텅 빈 머리였고 그를 믿고 회사 경영권을 모두 위임한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다. 지난달 15일 민준이 은행 지점장에게 급히 이체를 요청하는 통화 내용이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네, 지점장님. 지금 바로 2억 원 더 팰리스 7 부동산 계좌로 이체 좀 해주세요. 내용은 2차 인테리어 대금으로 적어주시고요. 네, 빨리요. 저쪽에서. 재촉하네요. 2억 원.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는 내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낌없이 썼다. 나는 즉시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내가 보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를 믿었기에 거의 확인하지 않았던 계좌였다. 거래 내역에는 나를 조롱하는 듯한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거액의 집값 외에도 의미심장한 소액이체 내역들이 줄지어 있었다. 520만 원, 1, 314만 원이 최윤아라는 이름의 계좌로 라는 내용과 함께 이체되어 있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520은 사랑해, 1314는 평생 함께를 의미했다. 스크롤을 내리다 지난 8일의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30만 원짜리 할인 스카프를 사서 나에게 선물하며 이렇게 투덜거렸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가 적자야. 여보, 이걸로 우선 만족해줘. 부부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눈물이 터져 나왔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였다. 나는 시장을 볼 때 1,000원 한 장 아끼고 비싼 립스틱 하나 살 엄두도 못 내며 아꼈는데 그는 우리 둘의 피땀 어린 돈을 다른 여자를 위해 펑펑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배신은 단순한 육체적 외도가 아니었다. 내 재산과 자존감을 빼앗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심호흡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이 말하는 숫자들은 내게 명확한 답을 주었다. 거울을 보며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내 뺨을 가볍게 때렸다.
얼얼한 통증이 이것이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서아야, 더는 약해지면 안 돼. 넌 그가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야. 내 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해. 그리고 그가 내게 진 빚은 100배, 1000배로 갚게 만들어야 해. 초인종 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은행 명세서의 숫자들에서 헤매던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지현이 서류로 빵빵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드라마에서처럼 나를 와락 껴안거나 감상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음은 그쳤어? 그럼 시작하자. 더 이상 그럴 가치도 없는 놈 때문에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지연은 가방을 열어 밤새 준비한 듯한 두꺼운 법률 서류 뭉치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지연이 등기부등본을 가리키며 조용한 거실 안에서 명확하게 말했다. 서아야, 이거 잘 봐. 여기 한남동에 있는 30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내 고유 재산이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만 단독으로 올라가 있어. 법적으로 이건 내 재산이고 박민주는 그냥 얹혀 살았던 거야. 그는 이 집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전혀 없어. 나는 붉은색 인장 옆에 굵게 인쇄된 내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부모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예전에 내가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하지만 딸의 인생이 혹시라도 험난해질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피난처로 이 재산을 몰래 증여해 주신 것이었다. 지연은 민준이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회사와 관련된 두 번째 서류처를 넘겼다. 그녀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 회사 말이야. 그 인간은 자기가 오너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5년 전에 내 아버지가 엔젤 투자자로 자금을 대셨어. 넌 창립 주식의 60%를 가진 대주주고 그는 네게 경영을 위임받은 월급쟁이 사장일 뿐이야.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알고 보니 나는 그가 떠벌리던 것처럼 약자가 아니었다. 이 가정의 명운을 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는 지연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결심했어. 지연아, 이 집 팔 거야. 이 추억의 자네가 남은 공간에서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지연이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VIP 고객 전문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할게. 금매로 현금 일시불 지급 가능한 진성 고객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시세보다 10% 낮춰서라도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게.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연락처를 훑던 내 손가락이 민준이 지독히도 싫어했던 한 이름에서 멈췄다. 강우. 그는 회사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자 2대 주주였고 민준은 그의 뛰어난 능력과 차분함 때문에 항상 눈엣 가시로 여겼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다. 낮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강호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강호씨. 저 민준씨 아내 김서아입니다. 조용히. 커피 한잔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회사 경영권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시간 후 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정원이 딸린 카페에서 강우와 마주 앉았다. 강우는 단정한 하얀 셔츠 차림의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며 나타났다. 그는 나를 보고 조금 놀란 듯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주식 위임장과 내가 복사해둔 민준의 재무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강우씨,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가진 60% 지분 전부를 우대 가격에 넘기겠습니다. 강우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점차 진지해졌다. 나는 조건을 덧붙였다. 제 유일한 조건은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이 거래를 절대 비밀로 해주시는 겁니다. 민준 씨가 알아챘을 땐 이미 모든 판이 끝나 있길 바라요. 강우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존경, 그리고 약간의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 씨, 솔직히 저는 당신이 민준의 온실 속 화초 그저 즐기기만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시 돋친 선인장이셨군요. 좋습니다.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밤, 바로 양해각서가 작성되었다. 펜을 들어 서명하는 순간 나는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허상의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흘렀다. 그가 유나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라 부르는 더 팰리스 7은 분명 웃음소리와 사랑의 미러로 가득할 것이다. 나는 지금 민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내 침묵이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내가 예전처럼 집에서 울면서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나의 의존성을 너무나 확신했다. 민준의 눈에 나는 화가라는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주부로 물러앉은 수입도 사회적 관계도 없는 여자였다. 그를 떠나서는 사흘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려 바로 자기 발밑에서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먼지를 닦는 청소가 아니라 죽어버린 결혼 생활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다. 옷장을 열어 민준이 기념일마다 사주었던 명품 가방과 비싼 드레스들을 꺼냈다. 예전에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정말 자상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선물들이 바로 내 주식 배당금에서 나온 돈으로 산 것임을 알고 나니 소름 끼치는 혐오감만 들었다. 그는 내 돈으로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내가 그에게 감사하도록 만들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연극이었다. 나는 물건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중고 명품을 거래하는 비공개 커뮤니티에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올려 빠르게 처분했다. 안목 있는 구매자들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그들은 횡재했다며 기뻐했고 나는 빚더미를 털어낸 듯 가벼워졌다. 나는 민준의 물건들을 모두 모아 큰 박스에 담았다. 그의 물건은 팔지 않았다. 재산을 훔쳤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았다. 박스를 단단히 테이프로 봉하고 내용물을 꼼꼼히 적어 창고 한쪽에 쌓아두었다. 그가 돌아와 이 결혼의 시신을 수습할 날을 기다리며 그가 대표로 취임하던 날 내가 선물했던 옅은 푸른색 셔츠를 손에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날 그는 나를 끌어안고 빙빙 돌며 행복한 미래에 대해 온갖 약속을 했었다. 이제 셔츠에서는 여전히 익숙한 향기가 났지만 그것을 입던 사람은 변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셔츠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준 뒤 단호하게 상자 안으로 던져 넣었다. 테이프를 당기는 찍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찢으며 귀에 거슬리게 울렸다. 마치 내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 뒤에는 절대적인 침묵,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텅 빈 침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들은 모두 내려져 얼룩덜룩한 흰 벽만 남았다. 내연녀와 희희낙낙하는 민준의 모습과 기념품들을 하나하나 포장하는 나의 냉정한 평온함의 대비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닷새째 되던 날 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정확히 저녁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부동산 중개인과 낯선 손님 2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웃의 입방아와 민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나는 밤에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손님은 최근 귀국한 중년의 재미교포 부부였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품위와 지성이 느껴졌다. 아내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내가 한 달 넘게 고심하며 디자인했던 섬세한 장식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난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봤던 다른 집들처럼 과시적이지 않고 아늑하면서도 세련됐네요. 남편은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나를 향해 말했다. 서아 씨, 저희는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오늘 밤 바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식탁에 앉혔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내가 수많은 밤 남편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곳. 나는 붉은 인장이 찍힌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 장에는 내 이름이 선명하고 단독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제 혼전 재산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파는 것이라 시세보다 10% 낮게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꼼꼼히 살핀 후 중개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리 서명해온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는 은행 대출 없이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작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3일 안에 입주하고 싶습니다. 나는 수표를 보았다. 그 위에 적힌 숫자는 내가 세상 어디에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나는 계약서를 그들 쪽으로 살짝 밀며 중요한 조건 하나를 덧붙였다. 조기 입주에 동의합니다. 대신 저도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이 매매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누가 묻거든 임차인이거나 지인이 잠시 집을 봐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조금 놀란 듯했지만 예의 바른 태도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내 손이 살짝 떨렸다. 집에 물질적 가치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이 공간에 쏟아부은 내 청춘에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주방에서 나는 수천 번의 식사를 준비했다. 저 발코니에는 민준이 좋아하던 장미 화분을 키웠다. 이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손님들을 배웅할 때 아내가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텅 빈 집에 홀로 선 여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한 연민이 스쳤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가씨,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길에서 평안을 찾길 바라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이제 끝났다. 이 보금자리는 이제 무심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미래의 자유를 사기 위해 과거를 팔았다. 내가 조용히 파탄난 결혼의 잔해를 치우는 동안 도시 반대편 더 팰리스 7에서는 달콤한 신혼놀이가 한창이었지만 생각만큼 순조롭지는 않은 듯했다. 민준의 어여쁜 내연녀 유나는 그를 붙잡기 위해 현모양처 역할을 해내려 애썼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민준이 좋아하는 까다로운 요리들을 하느라 현대적인 주방에서 허둥댔다. 하지만 요리는 늘 대접받고 꾸미는 데만 익숙했던 유나에게는 재능 밖의 일이었다. 기름 튀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요란하게 들려왔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해주는 밥에 익숙했다. 모든 것이 항상 정갈하게 준비되고 맛은 깊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생선 타는 냄새가 비싼 아로마, 오일 향을 압도하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유나가 한쪽 면이 새까맣게 탄 생선구이를 식탁에 내놓으며 민준의 목을 애교스럽게 끌어안았다. 오빠, 오늘 내가 좀 실수했네. 이 프라이팬이 쓰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먹어줄 거지? 오빠를 향한 내 사랑이 중요하잖아. 민준은 탄 생선을 보았다. 허기와 하루 일과에 지친 피로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유나의 손을 밀어내며 한숨을 쉬었다. 요리할 줄 모르면 그냥 배달시키지. 뭐 하러 고생해서 먹지도 못할 걸 만들어. 집에 있을 때 서아는 한 번도 이런 걸 먹게 한 적이 없는데 무심코 튀어나온 서아라는 이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유나는 얼굴을 굳히더니 금세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민준이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서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다. 또 언니 생각하는 거죠? 나도 알아요. 내가 오빠 아내처럼 살림 잘하고 야무지지 못한 거. 난 그냥 이름도 없이 오빠만 따라다니는 잉여 인간일 뿐이죠. 민준은 실언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유나를 끌어안고 달랬다. 유나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셔츠 위에 의미 없는 원을 그리며 계산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난 명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빠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하지만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가 자꾸 걱정하세요. 딸 자식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남자를 따라갔다고. 오빠, 차라리 이 오피스텔 명의를 나한테 넘겨주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 안심시켜드릴 약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는 흠칫했다.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물 젖은 얼굴과 가녀린 유나의 모습,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킨 사랑의 열기에 그는 혀를 찼다.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봐.
엄마한테 슬쩍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약속할게. 절대 너 손해보게 안 해. 그녀를 달래기 위해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뒤 온라인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이체 행위가 내부 통제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권을 쥔 강우가 이 모든 것을 철통 같은 증거로 조용히 수집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안 것이 아니었다. 강우가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보내주는 메시지를 통해 알았다. 반지 구매 대금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비웃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결국 민준이 제 손으로 자기 목에 채우는 반짝이는 수갑일 뿐이었다. 외곽 카페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은 지 3일 후 나와 강우는 그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무실은 조용하고 격식 있었으며 에어컨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만년필을 쥔 채 주식 양도 서류처를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인테리어 회사 창립, 주식 60%. 그것은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이었고 내가 시집갈 때 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주식을 쥐고 있는 것이 발언권을 쥐는 것이며 그래야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남편을 너무 믿고 사랑한 나머지 모든 권한을 민준에게 위임했고 내 재산 안에서 나 자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다. 강우는 맞은편에 앉아 차분하면서도 탐색하는 눈빛으로 나를 관찰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서아 씨,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 아버지가 세운 회사는 공식적으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민준 씨는 경영권을 잃겠지만 당신 또한 더 이상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강우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재산을 남겨주신 건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지 배신자를 먹여 살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강우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당신 손에 들어가면 회사는 더 발전할 겁니다. 민준 씨가 계속 내연녀를 위해 낭비하며 경영을 맡는다면 조만간 파산하고 말겠죠. 말을 마치고 나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검은 잉크가 흰 종이 위에 깊게 새겨졌다. 단호하고 힘차게. 펜 뚜껑을 닫는 순간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가벼운 해방감이 느껴졌다. 나는 민준과의 가장 큰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권력의 의자를 빼앗았다. 강우는 서류를 받아 서명을 확인한 후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보며 다른 사람의 가정 파탄을 목격하는 남자의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남아서 이 흥미진진한 연극의 결말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며칠만 지나면 민준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의 표정이 분명 볼만한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하늘은 매연으로 잿빛이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강우 씨. 최고의 연극은 관객이 모두 떠나고 배우 혼자 누구를 위해 연기하는지도 모른 채 텅 빈 무대에 남겨졌을 때죠. 저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의 인생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고 싶을 뿐입니다. 강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행운을 빕니다. 주식 대금은 요청하신 대로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사모님이 아닌 화가 김서아를 뵙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어쩔 수 없는 동맹관계가 된 사람들의 악수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은행에서 마지막 절차를 밟았다. 집과 주식을 판 모든 돈을 외화로 환전하여 프랑스 은행 지점에 새로 개설한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 부부 공동 계좌에는 이번 달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이 자동으로 납부될 수 있을 정도의 소액 몇백만 원만 남겨두었다. 그 적은 돈은 민준이 즉시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얇은 위장막과 같았다. 폭풍이 닥치기 전 내가 멀리 도망칠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넓은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구석을 배회하다가 작업실 문 앞에서 멈췄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민준이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 그리고 나의 미완의 꿈들이 숨겨져 있던 곳. 방 안은 유화,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로 가득했다. 내 영혼을 안정시키는 향기였다.
방중앙 이젤 위에는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민준에게 그려준 가족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서 나와 그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고 배경에는 장미가 가득한 우리 집이 있었다. 나는 팔레트를 들고 검은색 물감을 듬뿍 짜냈다. 작은 붓 대신 나이프를 들고 그림 속 남자의 얼굴 위로 검고 끈적한 물감을 지시겨 발랐다. 한 번, 또 한 번. 나는 그 위선적인 미소를 차갑고 두꺼운 물감층 아래 묻어버렸다. 그림이 온통 검은 혼돈의 덩어리로 변한 후 나는 커터칼로 위에서 아래로 길게 그어 캔버스 천을 찢어버렸다. 찍하고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지만 동시에 해방의 소리이기도 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뺐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햇볕에 그을린 손 피부와 대조되는 희미한 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민준이 자주 사용하던 거실 TV 선반, 리모컨 바로 옆에 두었다. 금반지는 차가운 유리 위에서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외롭고 무의미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2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문을 열고 나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내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가 집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고 내 손길의 부재는 그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유나의 옷장을 뒤지며 미간을 찌푸렸다. 회의 때 입어야 할 흰 셔츠가 여전히 구겨진 채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섬유유 연제 향기가 나는 빳빳한 셔츠를 어울리는 넥타이와 함께 옷장 문에 걸어두었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유나야, 내 셔츠 아직 안 다렸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단 말이야. 민준이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유나는 소파에 길게 누워 마스크팩을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 깜빡했네. 오빤 너무 깐깐해. 그냥 다른 거 입어. 나 지금 피부 관리 중인데 다리미 근처에 가면 열기 때문에 피부 망가진단 말이야. 민주는 혀를 차며 입고 있던 바지와 어울리지 않는 짙은 남색 셔츠를 꺼내 입었다. 그는 오피스텔을 둘러보았다. 바닥은 며칠째 청소하지 않아 먼지로 서걱거렸다. 어젯밤 먹은 그릇들은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옛집에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 떠올랐다. 민주는 중얼거렸다. 김서아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열흘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네. 또 삐져서 내가 달래주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유나가 민준의 중얼거림을 듣고 다가와 뒤에서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다. 또 그 여자 얘기네. 내가 말했잖아요. 여자는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집에서 펑펑 울면서 오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며칠 더 모른 척해야 겁을 먹죠. 오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해요. 그때 오빠가 돌아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할걸요. 민주는 유나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 맞췄다. 내 말이 맞아.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그럼 나 출근할게. 저녁엔 맛있는 일식 사줄게.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다. 그가 울며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아내가 바로 그 시각 비행기의 편안한 좌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10년간 사용했던 휴대폰 유심칩을 빼냈다. 수천 개의 메시지, 수백 통의 전화, 민준과의 사랑과 고통으로 얼룩진 청춘이 담긴 칩이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단호하게 반으로 부러뜨려 좌석 앞 작은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기내 방송에서 승무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순항고도에 진입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나는 눈을 감고 좌석에 머리를 기댔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집을 비운 지 15일째, 민주는 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끝없는 술자리, 그리고 유나가 요리하기, 귀찮을 때마다 시켜먹는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들이 그의 약한 위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민주는 복부에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더듬거리며 따뜻한 물을 찾았지만 테이블 위 물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옆에 누운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거실로 나갔다. 약 상자를 뒤졌지만 유나의 다이어트 약 몇 알뿐
위장약은 하나도 없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던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습관처럼 내게 전화하려 했다. 예전에는 그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내가 벌떡 일어나 생강차를 끓이고 약을 챙기고 등을 쓸어주곤 했다. 하지만 민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췄다. 지금 냉전 중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젠장, 감히 전원을 꺼? 민주는 욕을 하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분노는 위경련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회사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여보세요? 민준이냐? 이번 달엔 왜 이렇게 늦어? 매달 10일이면 서아가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줬는데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구나. 내가 전화를 수십 통을 해도 받지를 않으니 내 마누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민주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보통 그의 월급은 개인적인 용돈과 접대비로 쓰였고 양가 부모님 용돈, 공과금, 경조사비는 모두 내 배당금에서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 내가 떠났으니 그 돈줄도 끊긴 것이다. 민준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정신없어 죽겠어요. 아마 잊어버렸거나 배터리가 나갔겠죠. 저녁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가 알아서 내 마누라 잘 단속해. 시어머니한테 용돈 몇 푼 보내는 걸로 늦장을 부리다니 태도가 괘씸하구나. 네가 내 마누라 교육 못 시키면 내가 직접 올라가서 시킬 테니 알아서 해. 어머니는 전화를 끊기 전까지 잔소리를 퍼부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넘치기 직전에 물잔에 마지막 물방울을 떨어뜨린 격이었다. 욱신거리는 배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나에 대한 짜증이 더해져 민주는 인내심을 모두 잃었다. 그는 내가 일부러 돈을 끊어 자신을 압박하고 돌아오게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좋아, 김서아. 간도 크지. 감히 돈으로 날 조종해? 내가 내 돈 몇 푼이 아쉬울 줄 알아? 민주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에 찬 눈을 번뜩였다. 민주는 오늘 오후 일찍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내가 집에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그가 돌아오면 기뻐하며 모든 것을 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굳게 믿고 있었다. 오후 5시 번쩍이는 벤츠가 회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붐비는 도심을 가로질러 옛집으로 향했다. 민주는 자신의 추궁에 겁먹을 내 표정을 상상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길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그의 모든 오만함을 무너뜨릴 냉혹한 진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후 5시 30분, 익숙한 벤츠가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민주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차에서 내렸다. 손에는 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마 그의 생각에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내가 부리는 괜한 심술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선 민주는 옷깃을 바로잡고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열쇠는 절반만 들어가고 꽉 막혔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열쇠를 뺐다가 또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자물쇠를 바꿨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분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서아야, 문 열어. 무슨 장난이야? 날 문 밖에 세워둘 셈이야? 당장 문 열어.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차가운 침묵만이 되돌아왔다. 참을성을 잃은 민주는 초인종에 손가락을 대고 미친 듯이 눌러댔다. 딩동 소리가 고급 아파트 복도 전체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딸깍.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이 상상했던 것처럼 퉁퉁 부은 눈의 내가 아니었다. 민준 또래의 낯선 남자가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신문을 든 채 방해받아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옆의 호수를 확인하며 자신이 층을 잘못 찾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금빛으로 빛나는 1806이라는 숫자는 틀림없었다. 이유 없는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민주는 얼굴이 시뻘개져 그 남자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당신 뭐야? 왜 내 집에 있어? 내 아내는 어디 갔어? 서아야, 당장 나와. 그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생물 보듯 훑어봤다. 그는 비웃으며 숨김없는 조롱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 당신이 이 집 전 주인 남편분이시군요. 꽤 번듯하게 생기셨는데 행동은 왜 이렇게 교양 없으시죠? 집 잘못 찾아오셨어요, 친구. 잘못 찾다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내 명예. 아니, 우리 어머니 명의로 사서 내가 살던 집이라고. 민준이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덩치 큰 남자가 문 앞에서 막아섰다. 이봐요, 말 조심하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 집은 저희 부부가 보름 전에 서아 씨에게서 사서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가 있고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경비부를 겁니다. 민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마치 누가 머리를 세게 때린 듯 귀가 멍멍했다. 보름 전에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남자는 민준의 넉나간 표정을 보며 동정하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내 싹 다 팔고 갔어요. 가구까지 전부 포함해서. 돈 챙겨서 오늘 아침에 해외로 떴다고요. 지금쯤 파리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겁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말을 마친 남자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리며 민준을 그가 한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 밖으로 내쫓았다. 민준은 굳게 닫힌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서아, 늘 부엌만 맴돌던 그가 항상 유약하고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어떻게 감히 집을 팔고 그의 등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감쪽같이 처리할 수 있었을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내 번호를 눌렀다. 익숙한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총국 교환원의 무감정한 목소리뿐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는 수십 번을 다시 걸었다. 휴대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공포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너무 똑똑해서 싫어했던 내 절친, 지연이 떠올랐다. 한 호음이 3번 울리고 지연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하고 냉정했다. 여보세요? 민준 씨. 더 팰리스 7에서 새 애인이랑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웬일이세요? 지현 씨. 서아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왜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당장 서아더러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민준이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지연이 비웃었다. 그 비웃음 소리는 전파를 타고 민준의 자존심의 바늘처럼 밝혔다. 정말 웃기는 분이시네요. 누구? 집이요? 그 아파트는 서아의 혼전 재산이에요. 등기부등본도 서아 단독 명의고요. 자기가 팔고 싶으면 누구한테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지난 5년간 그냥 공짜로 얹혀 살았던 세입자일 뿐인데 잊으셨나 봐요? 당신들 짜고 날 속였어. 민준이 더듬거렸다. 목이 메어왔다. 아무도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스스로 모든 걸 잃었을 뿐이죠. 지연의 목소리가 엄격해졌다. 서아는 떠났어요. 당신 때문에 포기했던 자기 인생을 되찾으러 갔다고요. 더는 찾지 마세요. 소용없으니까. 아, 그리고 조언 하나. 하자면 집에 가서 금고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당신 인격처럼 텅 비어있는지. 지연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침실에 있던 중요한 서류와 예물금을 보관해두었던 금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민주는 아파트 로비로 미친 듯이 달려가 차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회사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텅 빈 집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어제 입었던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수염은 까칠했으며 충혈된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어젯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분노와 공포 속에서 도시를 배회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를 보자 고개를 숙였고 평소처럼 살갑게 인사하지 않았다. 사무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가 지나가자 모두 입을 다물고 탐색과 연민이 섞인 눈빛만 남았다. 민주는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그가 지난 5년간 앉아있던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원들에게 위세를 부리던 곳. 하지만 눈앞의 광경에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대표이사 가죽 의자에 누군가 문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가 의자를 돌렸다. 차분한 얼굴,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강우였다. 강우.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이 고함치며 책상으로 달려들었다. 누가 감히 내 자리에 앉으래? 당장 꺼져. 강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올려다봤다. 민준 씨, 언행에 주의 좀 하시죠. 여긴 더 이상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회사 고문 변호사와 인사팀장이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뒤 또박또박 명확하게 결정문을 낭독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거하여 창립주주이자 60%의 지분을 보유한 김서아 주주께서 보유 주식 전량을 이강우 주주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완료했음을 공지합니다. 현재 이강우 주주께서 최대 주주이시며 신임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번째 결정문을 민준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재무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 자산 손실 유발을 사유로 황민준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정문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검은 글자들이 눈앞에서 마치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춤을 추었다. 60% 지분. 서아가 전부 강우에게 팔았다고? 그가 항상 무시하고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감히 경쟁자와 손을 잡고 자기 등 뒤에 이렇게 치명적인 칼을 꽂았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민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 회사는 내 심혈이야. 내가 경영했어. 그 여자는 권리가 없어. 날 속인 거야. 너희들이 짜고 날 속였어. 강우가 일어섰다. 큰 키 때문에 그는 민준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 심혈이라고? 내 연녀에게 집 사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걸 심혈이라고 부릅니까? 민준 씨,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도 됐습니다. 횡령이라는 말에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시뻘개졌다. 그는 강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재빨리 들어와 그의 팔을 붙잡고 의자에 주저앉혔다. 이거 놔.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강우, 이 배신자. 우리 같이 창업한 형제 아니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주는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강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여 물러나게 한 뒤 책상 위에 USB와 컬러로 인쇄된 사진 뭉치를 던졌다. 사진에는 민준이 더 팰리스치를 드나드는 모습, 회사 자금이 유령 회사로 이체된 내역, 그리고 유나에게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 은행 명세서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형제? 강우가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지었다. 날 형제라고 부르면서 등 뒤에서는 날 짓밟고 큰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고 이사회에 내 험담을 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지난 2년간 당신을 지켜본 건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아 씨 때문이었어. 당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여자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강우는 책상에 양손을 짚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서아 씨에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녀는 나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 당신을 횡령죄로 즉시 형사 고발하지 말아달라는 것. 당신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살아가길 바랐던 거야. 여기서 미친 짐승처럼 날뛸 기회를 준 게 아니라고.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서아가 자기를 위해
굴욕감이 밀려왔다. 해고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그녀에게 욕을 먹고 뺨을 맞는 것이 이 자비로운 동정을 받는 것보다 나았다. 개인 물품 정리하세요. 강우가 차갑게 명령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보안요원이 건물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 이 건물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 마십시오. 민주는 익숙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젊은 기업가 상패가 진열된 장식장, 손님을 접대하던 고급 가죽 소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책상 밑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내 잡동사니 몇 개를 급히 쓸어 담았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 머그컵, 낡은 수첩 몇 권. 민준이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설 때 온 사무실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그에게 아첨하던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척하거나 패배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길고 텅 빈 복도를 걸었다.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듯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멈춰서서 번쩍이는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남루하고 넋이 나간 남자. 손에는 값싼 종이 상자 하나만 들려 있었다. 건물 로비로 나오자 따가운 정오의 햇살이 얼굴을 정면으로 쏘아 눈이 부셨다. 그는 보도 위에 못 박힌 듯 서서 한때 자신의 제국이라 여겼던 마천루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대표도 남편도 아니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다. 그는 유나를 그리고 유나가 임신한 아들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구명줄이었고 이 순간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나에겐 아직 유나가 있어. 아직 아들이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주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더 팰리스 치루로 차를 몰았다. 조수석에 놓인 몇 안 되는 값싼 개인 물품이 담긴 종이 상자가 그의 처참한 실패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호령하던 대표이사에서 이제 그는 구겨진 정장을 입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으로 SNS를 하던 유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천진난만하게 울렸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명품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준이 돌아온 것을 보고도 유나는 그의 잿빛 안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왔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것 좀 봐. 내가 갖고 싶던 에르메스. 100 신상이 들어왔대. 2억만 더 보내줘. 바로 예약금 걸게. 품절되기 전에. 2억. 그 숫자는 지금 민준에게 독설 섞인 조롱과도 같았다. 그는 종이 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에 유나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민준이 달려들어 유나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핏발선 그의 눈은 무섭게 번뜩였다. 넌 항상 돈밖에 몰라. 내가 지금 모든 걸 잃었다는 거 알아? 회사, 직위, 명예,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내 그 사치스러운 씀씀이랑 멍청한 부추김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유나는 어리둥절해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처음의 두려움은 곧 그녀 특유의 앙칼진 반항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미쳤어? 당신이 사업 말아먹은 게 왜 나랑 상관 있는데? 난 집에서 얌전히 당신 기다렸어. 돈 못 벌어왔으면 됐지. 왜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짝! 민준의 손바닥이 유나의 정성 들여 화장한 얼굴에 날아갔다. 민준은 떨리는 제 손과 한때 애지중지했던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두꺼운 화장도 붉게 부어오르는 손자국을 가리지 못했다. 입 닥쳐. 네가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온갖 걸 다 요구하지 않았으면 내가 회사 돈에 손을 댔겠어? 내 말만 듣지 않았으면 내가 서아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지금 배신당했겠냐고. 민준이 억눌렸던 모든 분노를 터트리며 고함쳤다. 유나는 뺨을 감싸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가식적인 순진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계산과 경멸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준을 똑바로 가리켰다. 아,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내 탓을 하는구나. 정신 차려, 민준 씨. 당신이 회사를 잃은 건 당신이 멍청하고 탐욕스럽고 경영 능력이 없어서지. 여자 탓하지 마. 당신 아내가 당신을 버린 건 당연한 거야. 당신처럼 찌질하고 폭력적인 남자를 누가 견디겠어? 유나의 말은 민준의 환상이라는 거품을 터트리는 마지막 칼날 같았다.
그는 순수하고 이해심 많던 어린 연인이 실제로는 속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녀의 본 모습도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처참함과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남았다. 한돈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꾸몄던 어지러운 오피스텔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수입도 없고 계좌는 동결되거나 바닥났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금을 회수해야 했다. 민주는 유나를 올려다보며 남은 권위를 긁어모아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찌질하다 치자. 지난달에 너한테 맡겼던 통장 내놔. 그리고 이 집 서류도. 빚 갚으려면 이거라도 팔아야 해. 뺨에 얼음찜질을 하던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여유롭게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통장? 농담해? 그 돈, 당신이 나한테 증여 형식으로 넘겨줬잖아. 법이 내 소유권을 보호해준다고. 그리고 이 집.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당신이 아직도 이 집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가 샀어. 내 돈이라고 어머니 명의든 내 명의든 본질적으로 내 거야. 참, 순진하시네. 유나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가 얇은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이거나 똑똑히 봐. 당신 어머니가 서명한 포괄 위임장이랑 양도 계약서야. 어머님이 지난주에 이 집 명의를 나한테 넘겨주셨다고. 민주는 서류를 낚아챘다. 어머니의 익숙하게 떨리는 필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걸?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어. 유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말했다. 어머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냥 뱃속에 황씨 집안의 귀한 장손을 가졌다고 속삭여드렸지. 태교에 전념할 수 있게 집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어.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당신 전처한테 뺏길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 곳이 있어야 한다고. 어머님은 손자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서명하시던데.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지 알았지만 유나가 그 약점을 이용해 자기 코앞에서 재산을 가로챌 정도로 영악할 줄은 몰랐다. 알고 보니 그가 서아를 상대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이 어린 내연녀는 조용히 그의 주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손안의 서류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다. 그는 두 여자 모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명은 정정당당하게 자기 재산을 되찾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달콤한 말로 그를 마지막 속옷 한 장까지 벗겨 먹었다. 너, 이 사기꾼, 널 고소할 거야. 민준이 힘없이 외쳤다. 해봐. 유나가 턱을 치켜들었다.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야. 공증까지 다 받았다고. 뭘로 고소할 건데? 믿음으로? 이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조용히 굴어. 아니면 꺼지든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야. 민주는 벌떡 일어나 유나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이 뻔뻔한 여자를 당장 자기 인생에서 쫓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유나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아랫배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아파. 당신 아들을 죽일 셈이야? 날 때리는 건 괜찮아도 당신 아들을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민주는 멈칫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는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찌르는 주문과 같았다. 모든 것을 잃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된 상황에서 대를 이을 아들은 정신적으로 유일한 구명줄이었고 자신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유나는 민준의 망설이는 태도를 보고 심리적 공격을 한 번 더 가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구겨진 초음파 사진을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의사 선생님이 오빠랑 똑 닮은 아들이랬어. 황씨 집안의 귀한 장손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이야? 민주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흑백의 흐릿한 형상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볼 줄 몰랐다. 하지만 태아 정상 발달이라는 글자와 유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그의 이성은 흔들렸다. 지금 유나를 쫓아내면 그는 아들까지 잃게 될 것이다.
집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어봤자 돈도 권력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패소는 불보듯 뻔했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나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목구멍에 걸린 분노를 삼켰다. 그는 힘없이 팔을 내리며 피곤하고 타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이제 나한테 예전처럼 내 사치를 감당할 돈은 없어. 우리 아껴 써야 해. 유나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내가 뭐 요구한 거 있어? 그냥 당신이 그 폭력적인 버릇만 안 부리면 돼. 여기서 지내. 하지만 이제부터 집안일은 나눠서 해야 해. 나 임신해서 피곤하니까 계속 당신 시중 들 수는 없어. 결국 민주는 쓴약을 삼키듯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한 내연녀의 통제 아래 본래 자기 것이었어야 할 오피스텔에 얹혀 살게 되었다.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돈줄이 마르자 갈등은 금세 표면으로 드러났다. 원래 게을렀던 유나는 임신을 핑계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하인처럼 부렸고 조금만 거슬리면 유산을 하겠다, 집을 나가겠다며 협박했다. 혼내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던 왕자님에서 이제 민주는 라면을 끓이고 유나가 어지른 난장판을 치워야 했다. 그의 마음은 억울함과 후회로 가득 찼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급하게 끓인 계란 라면이 놓여 있었다. 실수로 수프를 너무 많이 넣어 국물은 짜딥짰다. 유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집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벗어던진 옷가지와 바닥의 먼지로 지저분했다. 민주는 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다. 그 고독한 순간 내가 끓여주던 따뜻하고 향긋한 집밥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진한 갈치조림, 시원한 김칫국, 그리고 내가 항상 깎아주던 후식과일 접시를 떠올렸다.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내가 끈기 있게 기다려주던 모습까지도. 그 당시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제 차갑게 식은 라면과 내연녀의 무관심 앞에 서자 그는 진정한 보살핌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서아야.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창밖의 빗소리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옛 사진들을 열어보았다. 내 사진은 대부분 유나의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 오래전에 삭제했지만 다행히 비우지 않은 휴지통에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사진 속 나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밥상을 나르며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내 눈빛에는 이제 그가 아무리 찾아도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포용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미친 듯이 내 페이스북을 검색했지만 나는 옛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그는 가계정을 만들어 공동 친구들의 페이지를 몰래 엿보며 내 소식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나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별다른 말 없이 이번 달 회사 재무보고서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구조조정 후 수익 20% 증가.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떠나줘서 고맙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쏘아보았다. 마치 누가 자기 뺨을 한 번 더 때리는 기분이었다. 옛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경쟁자는 비웃었으며 내연녀는 그를 경멸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마지막 남은 맥주 한 캔을 꺼내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술 기운은 그를 취하게 하지 못하고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민주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다. 뜨겁고 짠 눈물이 퉁퉁 불어터진 라면 그릇 위로 떨어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는 울었다. 돈을 잃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헛된 신기루를 쫓느라 진정한 행복을 제 손으로 박살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그날은 보름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양손 가득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귀한 장손을 보러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토종닭, 유정란 한 판과 약재를 넣고 푹 고울 비둘기 몇 마리를 들고 왔다.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서 쑤시는 허리 통증도 잊은 듯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유나가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고 주변에는 과자 봉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예비 시어머니가 왔는데도 유나는 제대로 일어나 인사할 생각도 않고 대충 웅얼거리며 넘긴 뒤 과일을 씻어오라고 시켰다. 민준의 어머니는 뱃속의 손자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굴욕을 참고 부엌으로 들어가 시중을 들었다. 사건은 그녀가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 터졌다. 노인의 깔끔한 성격은 유나의 지저분함을 참을 수 없었다. 욕실 구석에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그녀는 그대로 멈췄다. 맨 위에 사용한 생리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임신하지 않은 여자의 명백한 생리 흔적이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뭐야. 민준 어머니의 비명이 정호의 고요함을 찢었다. 방에서 졸고 있던 민준은 황급히 뛰쳐나왔고 유나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TV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들고 거실로 뛰쳐나와 아들과 내연녀 앞에 내던졌다. 그녀는 유나의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분노와 충격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 인연, 네가 이 늙은이를 속여? 우리 집안 전체를 속였어. 만삭인 여자가 화장실에 이런 걸 둔다는 게 말이 되냐. 민주는 바닥에 뒹구는 증거물을 보고 유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눈은 변명거리를 찾으려 이리저리 굴러갔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의미했다. 민준 씨, 내가 설명할. 유나가 더듬거리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뭘 더 설명해. 민준이 고함치며 유나의 머리채를 잡았다. 광기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폭발했다. 네가 감히 날 속여? 감히 자식. 문제로 나를 우롱해? 통장, 집, 모든 게 다 그 태아 때문이었어. 이제 와서 없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몸싸움 중에 유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음을 알고 독사 같은 본성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핥히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래, 내가 속였다. 어쩔 건데? 임신했다고 안 했으면 당신이 날 가만뒀겠어? 아니면 날 쫓아내고 그 전처년이나 다시 데려왔겠지. 이 나쁜 놈아, 내 집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민준의 어머니도 싸움에 끼어들어 유나의 옷을 잡아챘다. 늙은이 하나, 젊은이 둘. 그들은 고급스러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핥히고 쥐어뜯었다. 욕설,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울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경비원들이 겨우 그들을 떼어놓았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긁힌 상처투성이인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다. 소동은 파출소에서 공공질서 문란으로 조서를 쓰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민준과 어머니의 진짜 비극은 더 팰리스 7호로 돌아왔을 때 시작되었다. 항통 부은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에 유나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애교는 없었고 갑의 위치에 선자의 차갑고 잔인한 표정만 있었다. 그녀 옆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어디 가시나? 유나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내 집에 간다. 비켜. 민준이 달려들려 했지만 문신한 남자 중 하나가 그를 세게 밀쳐 복도에 나뒹굴었다. 누구 집? 유나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소유자 이름 똑똑히 봐. 최유나. 지난주에 등기 이전 끝났어. 여긴 이제 내 합법적인 집이야. 내가 초대 안 하면 아무도 못 들어와. 민준의 어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다. 세상에,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것을 키웠구나. 이 악독한 것. 네가 내 손주. 핑계대면서 나한테 서명하라고 속였잖아. 그때 어머님도 욕심 때문에 귀한 장손한테 재산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서명하신 거잖아요. 유나가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말했다. 이제 손자가 없으니 등기부등본은 여전히 제 거죠. 법은 서류를 보호해요. 하늘에 가서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말을 마친 유나는 대충 싼 옷가지가 든 캐리어 2개를 복도로 던졌다. 당신들 짐이야. 이거 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 곧 새 남자친구 데려올 건데 당신 여기 있으면 눈꼴 시려. 너 다른 남자 있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심장에 칼이 한 번 더 밝히는 기분이었다. 당연하지. 내가 빈털터리에 무능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너 같은 놈이랑 평생 살 줄 알았어? 유나가 비웃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민준과 어머니는 피땀, 그리고 횡령한 돈으로 산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났다. 두 모자는 거짓골로 로비로 내려왔다. 하지만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건물 정문을 나서자마자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민준이 몇 주 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빌렸던 사채업자들이었다. 박민준 어디 있어? 빚 떼먹고 도망갈 셈이야? 오늘이 마감일인데 돈 없으면 팔 하나 내놔.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민준은 겁에 질려 어머니 등 뒤로 숨었다. 노모는 울면서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집도 절도 다 잃었어요. 저 여우 같은 년한테 다 뺏겼다고요. 알바 없어. 돈 없으면 각오해. 그들은 민준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민준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머리를 감싸쥔 채 얻어맞았다. 그의 몸에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은 운명의 채찍질과도 같았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 그는 문득 나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하고 안전한 감각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자신을 보호해주던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물었고 이제 인생의 폭풍우 한가운데 맨몸으로 내던져졌다. 민준이 고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안 나는 파리의 센 강변에 평화롭게 앉아 꿀처럼 달콤한 가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커피 향이 실려왔다. 나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이제를 세우고 새하얀 캔버스 위로 붓을 움직였다. 더 이상 지난날의 어둡고 답답한 색조는 없었다. 내 그림은 이제 자유로운 하늘의 푸른색과 떨어지는 나무숲의 찬란한 황금빛으로 가득했다. 백발에 존경하는 피 교수님이 산책하다 내 뒤에 멈춰섰다. 그는 한참 동안 내 그림을 감상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진 손으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서아, 내 그림이 달라졌구나. 영혼이 담겼어. 더 깊어졌어. 더 이상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심장 박동으로 그리고 있구나.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마 제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곳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파리는 예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고요함으로 나를 치유해 주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박민준 대표의 아내로 알지 못했다. 아무도 내 이혼이나 집 매각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작지만 강인한 한국 여자 김서아일 뿐이었다. 스스로의 가치를 한 걸음씩 되찾아가는. 매일 아침 나는 남편의 밥을 챙기느라 서두르는 대신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었다. 매일 오후에는 고풍스러운 거리를 산책하며 손잡은 연인들을 보아도 더 이상 부러움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 행복이란 기댈 남자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스스로의 두 발로 서서 원하는 공기를 마시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 자유로움은 무엇보다 값졌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찢겨나갔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과도 같았다. 저녁에 붓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연의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리적 거리와 시차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전화는 항상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주었다. 여보세요, 우리 화가님, 잘 지내? 지현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잘 지내. 다음 달에 있을 작은 전시회 준비 중이야. 넌 어때? 나는 휴대폰을 어깨에 끼고 손에 묻은 물감을 계속 닦았다. 난 여전하지 뭐, 일에 치여 살아. 그런데 내 전남편 소식이 있는데 들을래? 지연이 비밀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멀리 에펠탑이 반짝이며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예전처럼 민준의 이름에 가슴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말해봐. 하루의 끝에 듣는 코미디라고 생각할게.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지현은 민준이 집에서 쫓겨나고 사채업자들에게 죽도록 맞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제 그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매일 새벽 도매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일수를 갚고 그의 어머니는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는다고 했다. 있잖아, 어제 내가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마른 빵을 씹고 있더라.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어. 정말 비참해 보이더라. 지현의 목소리에는 통쾌함과 함께 더섭는 인생에 대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상상했던 통쾌함이나 기쁨은 없었다. 그저 신문에서 본 사고를 당한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무덤덤함 뿐이었다. 그만 그 사람들 얘기는 그들이 알아서 감당하게도. 나는 지연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세상의 인과응보는 공평하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난 내 그림이 곧 갤러리에 걸린다는 게 더 중요해. 축하해주러 올 거지? 지현이 전화기 너머에서 크게 웃었다.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너 정말 득도했구나. 세상사에 초연해졌어. 전화를 끊고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눈은 슬픔 한 점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가장 크고 잔인한 복수는 그들을 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고 빛나고 성공할 때 그들의 존재는 길가의 먼지처럼 무의미해진다. 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빛의 도시에서 맞이할 밝은 내일을 준비하며 꿈 없는 단잠에 빠져들었다. 파리에서 생활이 안정된 지 한 달 후, 나는 처음으로 그림을 판돈으로 몽마르트르 언덕의 예술가 골목에 작은 공간을 빌렸다. 재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념하기 위해 개인전을 열고 싶었다. 나는 전시회 제목을 재생 레나선스이라고 지었다. 개막일 파리에는 가랑비가 내려 고풍스러운 보도를 적셨다. 나는 창가에 서서 첫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까다로운 미술 평론가나 노련한 화상이 아니었다. 대부분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현지인들, 몇몇 미술학도, 그리고 피 교수님이었다. 갤러리는 넓지 않았고 겨우 15점의 그림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각 그림은 내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맞춘 것이었다. 나는 화려한 유리 세장 속에 갇힌 여자들을 그렸고 잿더미 속에서 날갯짓하려는 부러진 날개의 새를 그렸다.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중앙에 걸린 그림. 한 여자가 스스로 긴 머리를 자르고 불타는 듯 강렬하고 단호한 눈으로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피 교수님은 한 바퀴 둘러본 후 그 그림 앞에 오랫동안 멈춰 섰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서아, 나는 수년간 내 그림 속에서 고통을 보았네. 하지만 오늘 나는 해방을 보았어. 넌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야. 마른 피와 눈물로 그렸지. 고상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프랑스 여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깨진 유리 세 장 그림을 가리키며 부드럽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이 그림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2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이네요. 이 그림을 사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기업인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화가로서 생애 처음으로 판 그림이었다. 수표를 손에 쥐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내가 어떤 남자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정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심지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다. 전시회가 끝나고 나는 하숙집으로 걸어갔다. 길모퉁이의 작은 꽃집에 들러 찬란한 노란 장미 한 다발을 골랐다. 예전에 내가 아주 좋아했지만 민준이 항상 촌스럽다고 핀잔을 주던 꽃. 그는 자신의 품격을 과시하기 위해 비싼 수입산 붉은 장미만 선물하곤 했다. 나는 꽃다발을 품에 안고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지난 5년간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내게 꽃을 선물해 주기를, 사랑의 은총을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꽃을 샀다. 나는 깨달았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남이 선물해 준 꽃이 아니라 자립과 자기애로부터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을. 전시회의 작은 성공 이후 파리에서의 내 삶은 조금 더 바빠졌다. 문학 잡지에서 사파 의뢰가 들어왔고 가끔 지역 예술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다. 늦가을 오후 릭상부르 공원이 낙엽으로 뒤덮였을 때 나는 고목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스케치북을 덮었다. 고개를 들자 둥근 안경 너머로 온화한 미소와 지적인 눈빛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쪽 빛이 참 좋네요. 남자는 따뜻하고 정중한 완벽한 서울 표준어로 말했다. 그는 자신을 남규라고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산 한국인 건축가였다. 허니, 남규는 지난주 우연히 내 전시회에 들렀다가 내가 사용하는 색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의 대화는 그림으로 시작해 사는 이야기, 고향 음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어졌다. 남규는 민준과 달랐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 대해 떠벌리기보다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었다. 내가 재생 그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했다. 서아 씨, 그거 알아요? 상처는 사람을 추하게 만들지 않아요. 남규가 건축에서 쓰는 연필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때로는 더 튼튼한 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낡은 벽을 허물어야 하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허물고 스스로를 다시 세운 거죠. 그건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내 심장이 낯설게 살짝 뛰었다. 남자에게서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어본 그는 신사적으로 의자를 빼주고 찬바람이 불자 스카프를 두르라고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다. 그 섬세한 배려가 내 메마른 영혼에 시원한 물줄기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남규가 주말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비쳤을 때 나는 조용히 거절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남규 씨, 오늘 오후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심장은 이제 막 대수술을 마쳤어요. 다시 사랑의 박동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 저 자신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남규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기다릴게요. 아니면 적어도 타향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겠죠. 나는 멀어지는 남규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행복을 다른 누구의 손에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할 것이다. 남규의 등장은 비록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내 마음속 겨울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신호와 같았다. 프랑스에서의 평온함은 한국에서 민준의 삶을 휩쓸고 있는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옛 지인들을 통해 물었거나 탐정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민준은 내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어느 날 아침 업무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을 때 화면이 수많은 부재중 전화 알림으로 환하게 빛났다. 333통. 그 숫자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광적인 집착 때문에 나를 소름돋게 했다. 목록을 훑어보았다. 모두 한국 국가번호가 찍힌 낯선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파리 시간으로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끊임없이 걸려온 전화였다.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도 함께 와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메시지 하나를 열어보았다. 서아야, 너 프랑스에 있는 거 알아?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사기당했어. 모든 걸 잃었어. 서아야, 우리 결혼식 때 한 맹세 기억나? 이럴 때 날 버릴 수 있어? 나 지금 한강 다리 위야. 전화 안 받으면 나. 문자 메시지는 애원에서 애걸, 그리고 감정적인 협박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마지막 구명줄에 매달리려는 실패자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민주는 나를 사랑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웠고 굶주렸고 지난 세월 동안 습관처럼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고풍스러운 지붕들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나는 예전에 민준이 접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나 역시 매일 밤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 나도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그의 관심을 구걸했었다. 하지만 그때 내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 혹은 너 정말 귀찮다. 미쳤어? 나는 욕설뿐이었다. 이제 운명의 저울은 기울었다. 그는 자신이 내게 뿌렸던 버림받음과 무시당하는 감정을 정확히 맛보고 있었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연민이 느껴졌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 직업, 가정, 현명한 아내. 하지만 탐욕과 욕망 때문에 제 손으로 손가락이 거절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전원을 끄거나 바로 차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나는 이 일을 한번, 그리고 영원히 끝내야 했다. 과거의 유령이 내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둘 수 없었다. 그에게 그의 유약했던 전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되찾은 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았다. 손가락이 초록색 버튼 위로 가볍게 미끄러졌다. 여보세요? 나는 말했다. 목소리는 감정의 파동. 하나 없이 겨울 호수처럼 평온하고 차가웠다. 전화기 저편은 순간 침묵했다. 민주는 내가 전화를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곧이어 막다른 길에 몰린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다. 서아야. 드디어 전화를 받았구나. 나 민준이야.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쉬어 있었고 처참하게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내 침묵은 그의 소란스러움을 삼키는 무한한 공간과도 같았다. 서아야, 나한테 돌아와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 유난년한테 속았어. 내 집, 내 돈, 전부 다 가져갔어. 우리 엄마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약 살 돈도 없어. 나 너무 힘들어, 서아야. 넌 내 아내잖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순간까지도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힘든 점은 없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마치 그가 한때 소유했던 걸어다니는 ATM기처럼. 나는 그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둔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할 말 다 했어요? 민준이 멈칫했다. 서아야, 너 전화 잘못 거셨어요. 당신이 찾던. 김서아는 당신이 차가운 삼계탕과 부서진 심장만 남겨둔 채 문을 쾅 닫고 떠나던 그날 밤에 죽었으니까요. 아니야, 서아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민준 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내가 기생충이라고 쓸모없다고 당신 없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했죠. 지금 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좀 봐요. 누가 진짜 쓸모없는 인간인지.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은 나만 피곤하게 하니까. 당신을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한 선택에 대한 대가니까요. 이게 당신 전화를 받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다시는 내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남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세요. 서아야, 끊지 마. 제발. 나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다. 내 손가락은 단호하게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지며 과거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설정에 들어가 그 번호를 영구히 차단했다. 그 운명적인 통화가 있은 지 일주일 후 지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이번 소식은 더 이상 조롱이나 통쾌함이 섞여 있지 않고 무겁고 슬펐다. 지연은 민준의 어머니가 집을 잃은 충격, 예비 며느리에게 사기당한 충격, 그리고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유증으로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고 했다. 그녀는 축축한 쪽방에서 몸져 누워 입은 비뚤어지고 말도 어눌해졌다고 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얇은 비옷을 입고 사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손님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넉나간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현은 한 번은 자선단체와 함께 그 빈민촌에 도시락을 나눠주러 갔다가 민준을 마주쳤다고 했다. 민준은 지연을 알아보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고 옛 지인의 얼굴을 참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다. 수치심과 굴욕감이 그의 옛 오만함과 기세를 모두 갉아먹은 것이다. 혼수 상태에서 민준의 어머니는 종종 내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그녀는 서아야, 와서 죽 좀 끓여다오.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속삭였다고. 그 희미한 부름은 고요한 밤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고 한다. 아마도 죽음이 가까워지고 세상의 냉혹함을 맛보고 나서야 그녀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잘해주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지연의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한번 가라앉았다.
시집살이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의 부당한 꾸짖음, 짜다고 내던졌던 삼계탕 그릇도 생각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의 원망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내 눈앞에는 이제 병들고 무력한 노파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하지만 동정심이 돌아섬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 돈을 보내 돕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이용과 자책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잘못된 곳에 베푼 친절은 때로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 된다. 나는 그림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 한국의 한독거노인 후원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재단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준 어머니의 경우를 특별히 신경 써서 약과 생필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단, 기부자의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말아 달라고. 나는 옛 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다. 세상의 작은 온정을 돌려주고 나 자신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말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놓아줌으로써 용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고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들이었다. 첫눈이 파리의 돌기를 하얗게 덮기 시작하던 초겨울의 어느 날, 나는 낯선 프랑스 국가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익숙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서아 씨. 저 강우입니다. 파리에 출장 왔는데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우리는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강우는 여전히 신사적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위엄있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구조조정 후 회사가 눈부시게 성장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연이어 성공했고 수익은 민준이 경영하던 시절의 2배가 되었다. 모두 그날 당신의 용감한 결정 덕분입니다. 강우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이 제게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면 회사는 아마 민준 씨의 빚더미와 비리 속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우는 서류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 위에 적힌 숫자는 파리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거액이었다. 이것은 이사회에서 당신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추가 배당금입니다. 비록 주식을 모두 파셨지만 간접적인 창립자로서 이 돈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감사 표시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수표를 보고 강우를 보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수표를 그에게로 살짝 밀었다. 강우 씨, 그 좋은 뜻은 감사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제가 원했던 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모든 성과는 당신과 직원들의 노력과 재능 덕분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강우가 놀랐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나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림을 그리고 팔고 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번 돈이 이 숫자보다 훨씬 적을지라도 그 돈은 제게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저는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이 돈으로 회사 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강우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존경이 담긴 웃음이었다. 서아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특별한 여자입니다. 이제야 민준 씨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보석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오랜 친구처럼 예술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이상 계산도 이해관계도 없었다. 성숙한 두 인간 사이에 존중과 이해만이 있었다. 헤어질 때 강우는 내 손을 굳게 잡았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서아 씨. 당신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눈 덮인 파리거리를 걸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막대한 재산을 거절했지만 그보다 1000배는 더 귀한 것, 바로 나 자신의 자존감과 긍지를 얻었다. 연말의 서울은 분주하고 활기찼다. 민주는 번화가 보도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옆에는 배달용 낡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방금
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고 햇볕과 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다음 배달콜을 기다리던 민주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다가 길가의 낡은 신문갑 한 대에 시선이 멈췄다. 바람에 날린 패션 잡지 한 권이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잡지. 표지에는 화려한 색감의 갤러리 한가운데 서 있는 동양 여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환하게 빛났고 원숙하고 우아하며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민주는 더위를 식히려고 잡지를 주워 부채질하려다가 표지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손이 떨려 잡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였다. 김서아. 표지를 가로지르는 굵은 제목. 화가 김서아. 잿더미에서의 부활. 빛의 도시 파리에서 나를 되찾는 여정. 민주는 황급히 잡지를 펼쳐 인터뷰 기사를 개걸스럽게 읽었다. 기사에서 나는 파탄난 결혼을 극복하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좇게 된 과정, 그리고 현재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삽입된 사진에는 내가 센 강변에서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 외국인 친구들과 즐겁게 웃는 모습, 유망예술가상을 받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민준이 그토록 싫어했던, 늘 집에서 늘어진 트레이닝복만 입던 초라하고 우울한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머리를 세련되게 짧게 잘랐고 우아한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진흙을 털고 일어나 자신만의 하늘에서 높이 날아오르며 찬란하게 빛나는 불사조와 같았다. 민주는 기자가 과거에 대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부분을 읽었다. 그리고 내 대답.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단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던 것이 아쉬울 뿐이죠. 하지만 과거에 감사합니다. 떠나간 사람들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가 피 흘리는 민준의 심장의 바늘처럼 밝혔다. 그는 이 멋진 여자가 한때 자신의 것이었고 목숨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잠 못 드는 자신을 걱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바로 그 자신이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그 귀한 보석을 진흙탕에 던져버린 것이다. 민주는 잡지를 가슴에 품고 무릎에 머리를 박았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가득한 번화가 한복판에서 배달기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처절한 무력감의 눈물이었다.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죽은 결혼을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1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길지 않지만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현대판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억만장자가 되지도 않았고 멋진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도 않았다. 나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가끔 혼자 배낭여행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었던 것, 바로 자유와 자존감을 가졌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자유가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존감을 가졌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남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아요? 새로 문을 연 아주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집을 찾았는데 같이 가서 평가해 주셨으면 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좋아요. 오늘 저녁 6시예요. 나와 남규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도 그저 좋은 친구로 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내게 다가오는 새롭고 좋은 것들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피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다. 한다여 인생은 기댈 남편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다. 한다는 김서아를 찾았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김서아. 과거의 무는 등 뒤에서 영원히 닫혔고 내 눈앞에는 나를 부르는 드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스카프를 고쳐매고 햇살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은 뒤 앞으로 나아갔다. 돌길 위로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치 미래를 환영하는 경쾌한 음악처럼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나는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날들을 살고 있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